이 학생을 보겠습니다. 5월, 6월, 9월 모두 2합 3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수능에서도 2합 3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이 없는 입시에서 나를 위한 해답을 찾아드리는 아르케랩 입시연구소의 전직 입학사정관 공예림입니다. 수시 원서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존 입시 컨텐츠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저희만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르케랩2 대표는 지난 5년간 직접 수능을 준비하며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에서 여러 차례 1등급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모의평가와 수능의 차이, 그리고 학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서 수능 최저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르케랩의 수능 최저 예측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시 원서를 쓸 때 왜 수능 최저를 미리 예측해야 할까요?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논술이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라면 결국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가 지원 전략을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능 최저를 예측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은 3월부터 수능 전까지 총 6차례 모의고사를 치르는데요. 그런데 수능 최저를 예측할 때 이 시험들을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교육청 학력평가도 참고하지만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평가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시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현재 재학생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6급형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응시하고 평가원 역시 지원자 집단, 신유형 및 난이도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실제 수능에 가까운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예측할 때는 교육청 성적을 참고하되 6월과 9월 평가원 성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능 최저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진학사가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성적을 모두 입력한 약 22,000명의 성적을 분석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9월보다 수능에서 등급이 오른 학생은 19.6%, 같은 등급을 유지한 학생은 33.1%,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학생은 47.3%였습니다. 수학도 비슷합니다. 등급이 오른 학생은 19.2%였고 나머지는 같은 등급을 유지하거나 하락했습니다. 정리하면 9월보다 수능에서 등급이 오른 학생은 국어, 수학 약 19%였습니다. 나머지 80%는 성적이 유지되거나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은 기간 공부하면 한 등급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수시 지원 전략의 기본 전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최저를 예측할 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수능에서 성적이 움직이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을 같은 기준으로 예측하기보다는 과목별 특성을 반영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앞에서 봤던 진학사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국어의 경우 47.3%가 하락하였고 1등급부터 3등급 학생 중 과반은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2024학년도 한 해 결과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9월에 받은 좋은 등급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쉽게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국어의 현장 변수에서 찾았습니다. 저희 역시 실제 수능을 치르면서 국어 시간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평소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수능 첫 교시에 치르는 시험이고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당일 긴장감이나 컨디션은 어떤지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학생이라도 수능에서는 평소보다 못 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는 현재 등급 하나만 고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와 한 등급 정도 하락하는 경우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어 한 과목이 흔들렸을 때 수능 최저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도 동일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수학은 등급을 유지한 학생이 43.9%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9월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의 경우 59%가 수능에서도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유지와 하락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먼저 수학 역시 9월보다 수능에서 등급이 상승한 학생은 약 20%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등급 상승을 기본 전제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를 보면 유지와 하락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최근 평가원에서 확인된 등급을 예측에 중심에 두고 현재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와 한 등급 하락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합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1, 2등급 때와 3, 4등급 때를 조금 다르게 판단합니다. 먼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아온 학생이라면 1등급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1등급과 2등급을 오가는 학생이라면 2026학년도 수능처럼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까지 고려해 2등급 정도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잡는 편입니다. 다만 3, 4등급 대 학생들은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봅니다. 실제로 이 구간의 학생들을 보면 실력이 크게 부족해서라기보다 시간 배분을 잘못하거나 문제를 푸는 순서가 비효율적이어서 점수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시험 운영 방식만 교정해도 한 등급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1, 2등급 때의 경우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니라면 2등급 정도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고 3, 4등급 때 학생이라면 현재의 학습 상태와 시험 운영 방식을 함께 보고 한 등급 상승 가능성도 시나리오에 넣어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입니다. 저희는 탐구에서 특히 1등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1등급의 벽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탐구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수능에서는 N수생까지 본격적으로 합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아본 적 없는 학생이 수능에서 갑자기 1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위권 변별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탐구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과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수능에서는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 낯선 형태의 문제나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회문화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6월, 9월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지 1페이지를 차례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자료와 지문의 양이 많아지고 한눈에 처리해야 하는 정보도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문제가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탐구를 예측할 때 1등급은 보수적으로 보고 현실적인 상황서는 학생의 성적 추이에 따라 2, 3등급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목별 예측 기준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과목에 따라 예측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최저를 조금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성적에서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어와 탐구에서는 1등급의 벽은 높지만 2, 3등급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에 따라 필요한 등급 자체가 다릅니다. 의대나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한 과목이 흔들리는 경우까지 생각해서 가급적 1등급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상위권 대학의 수능 최저는 반드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와 탐구에서 2, 3등급 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시험 운영, 기출문제 풀이 방식, 그리고 학습법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점검하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2, 3등급대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에게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왜 3등급이 나오는지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왜 지금 이 등급이 나오는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 그 원인에 맞게 공부 방법을 바꿔야 실제로 등급을 올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도 현재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등급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학생에 따라 과목별 학습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능 최저를 준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최저는 필요한 영역수보다 하나 더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최저를 맞출 영역을 미리 고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조건 국어와 영어로 이 합을 맞추겠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둘 중 한 영역이 흔들리는 순간 대안이 없어집니다. 여러 영역을 준비해두고 수능 당일 가장 잘 나온 영역을 조합해서 최저를 맞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탐구를 최저에 활용한다면 두 과목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구 한 과목만 의존했을 때 그 과목을 망치면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2합 최저라면 최소 3개 영역을 준비하고 3합 최저라면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모두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한 영역이 예상보다 흔들리더라도 다른 영역으로 대체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보험이 생깁니다. 결국 수능 최저 전략은 어떤 영역을 최저에 포함할까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역이 흔들려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준들을 가지고 실제로 수능 최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개의 수능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상황에 따라 보수적, 현실적 시나리오, 일부 과목이 상승했을 때의 도전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잘 풀렸을 때의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2합과 3합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 나온 예상값을 중심에 두고 보수적, 도전적 가정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즉 변동폭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예상값을 중심으로 최저 가능 범위를 판단하고 지원 전략의 기준선을 잡는 것입니다. 이제 가상학생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2합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5월, 6월, 9월 모두 2합 3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수능에서도 2합 3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과 9월 성적을 기준으로 과목별 특성을 반영해서 국어는 3, 수학은 4, 영어는 2, 탐구는 각각 4등급과 2등급으로 잡았습니다. 즉 시험이 다소 흔들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먼저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탐구 1만 한 등급 올라서 4등급에서 3등급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탐구 2는 이미 1등급을 받은 적이 단 한 번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것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탐구 2는 그대로 2등급으로 잡습니다. 즉 국어 3, 수학 4, 영어 2, 탐구 1 3등급, 탐구 2 2등급 이 정도 조합을 이 학생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전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이 학생은 3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2등급을 받다가 9월에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국어가 다시 2등급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탐구 1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오는 경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조합이 예상 3과 예상 4입니다. 두 경우 모두 현재 성적보다 조금 잘 풀렸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도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잘 풀렸을 때의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어는 기존처럼 2등급으로 회복하고 영어는 9월에 받았던 1등급을 수능에서도 유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 학생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각 시나리오에서 상위 2과목을 조합해 2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2합 4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저희가 현실적인 예상으로 본 시나리오에서 2합 4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도전 가능한 상황에서도 결과는 2합 4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 학생의 수능 최저의 적정 기준선은 2합 4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수능 최저 예측의 핵심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공부할 것보다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수능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학습 상태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르케랩 입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케랩 입시연구소 공예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